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1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편집 내용입니다. 왼쪽에 편집된 내용들은 주로 뉴스 보도를 편집을 했고요. 오른쪽은 SF라고 제가 썼는데 제 소설 같은 그런 지적 노름을 해본 그런 것들로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요 뒷부분을 좀 관심 있게 나중에 좀 끝까지 봐주시면 대단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원, 최저임금 인상에 달라지는 26가지 복지급여 수당 줄줄이 인상, 김승준 기자가 뉴스1에서 7월 1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1,030원에서 아니 1만 30원에서 내년도에 2.9% 오른 시급 1만 32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뭔 그렇게 위원회가 맞는지 인민위원회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26가지의 지대하게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 40시간 주유 수당 포함해서 내년에 최저임금은 215만 6,880원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은 자영업자들이 좀 힘들어지면은 아마 이 식당 같은 경우 점심시간 끝나고 브레이크 타임을 한 1시간 내지 2시간 해가지고 임금이 안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거의 그렇게 되면은 파트타임식으로 일하는 사람들로 대체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떤가 좀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답변을 해준 것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적용되는 그러나 각 도도 부연별로 상이하다 이렇게 했는데 전국 평균은 1,055엔. 그럼 올해 9월 달에 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은 뭐 위원회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죠, 일본은. 제가 다 기억은 못 합니다만은 노조가 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도쿄가 서울로 비유한다면은 가장 높습니다. 1163행. 뭐 우리 지금 환율로 봐서도 좀 높은 것 같아요. 320원보다는. 그리고 최저가 아키다현인데 951엔. 요 1엔 952엔은 뭐 5군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와떼, 오키나와, 고치, 미야자키, 구마모토 이런 데는 일본의 서부 지역 일본으로 치면은 변방에 되겠네요. 제가 구마모토를 2년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아마 사무직은 952엔보다 1000엔대가 가까운 거로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타는 동북지방이고 큐슈 구마모토도 매우 낮은 편이고 그러나 직종마다 다르며 사무직은 1,000엔 수준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급 한국과 유사하나 소비자 물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 소득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일본도 지금 물가가 좀 오르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득 수준이 국민소득은 일본을 우리가 따라 마셨다고 그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2024년부터 올해 또 그런 뉴스들이 비교 뉴스들이 나올지 좀 궁금해지네요. 어쨌든 아끼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에서 일할 때 재련소를 견학을 가가지고 한 수 배워온 적이 있습니다. 북한 핵시설 촉포가 된다. 폭장량 32톤 성층권이 요새 떴다. 라는 제목으로 머니투데이 김일환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 맞물린 훈련으로 북핵 위협 대응 넘어 중국 견제 목적도 있는 듯 이렇게 했지만은
아, 한미일 그 합동참모본부장 의장회의와 맞물려서 발표된 공동 성명에는 중국을 자극하는 대만 유사가 빠졌다고 다른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제명한 정보가 들어서면서 또 변화된 모습일 것 같은데요. 이 합참의장을, 미국 합참의장을 보면은 이제 덩치가 좀 작은 사람을, 순하게 생긴 사람을 보냈네요. 그렇게 또 임명이 됐고, 어쨌든 이번에 그 동원된 B-52H 전략 폭격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소개를 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처음 동원이 됐답니다. 이란은 스텔스가 같죠. 이란은. 근데 지금 여기 훈련할 때 스텔스도 한번 좀 떠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나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이 되다. 2025년 7월 4일 피터 자이안. 최근에 제가 피터 자이안 그 뉴스레터를 잘 채용을 안 했는데, 그 채택을 안 했는데, 뭐 얘기하는 게 자꾸 좀 저하고 좀 방향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또 마땅하게, 아니 그거는 어떤 논리적이라기보다도 우리 그 사람이란 게 어떤 경우에는 느낌 같은 느낌으로 직관으로 이 친구 얘기는 이거 아닌데 할 때가 가끔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번역책들이 많이 팔렸고 유명한 지정학자는 인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베트남이 미국의 중요한 그 무역 거래 국가가 됐다.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현재 장애물이 있지 멕시코보다 그렇게 먼 데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나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는 없어지고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제목을 썼듯이 베트남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벌써 협상이 이루어졌죠. 캐나다 관세 35%, 미 통보국은 15%나 25% 시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 51번째 주 되자부터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이 이제 그 앙숙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 일본과 한국은 25%인데 캐나다가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국 쪽에 있는 동맹국 같은 성격이었는데 캐나다하고 지금 이거는 싸움을 거는 모양새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앞에 명분은 펜타닐 마약의 원료 공급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캐나다에 대해서 매우 안 좋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트루도 수상 때도 51번째 주 되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소? 이렇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한 게 이게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35% 매기겠다. 어, 참 현재 수상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것도. 트럼프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 미와 계속 열심히 협상하라. 박성민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7월 10일 날 보도했습니다. 4달 일이 상호관세 앞두고 동맹의 불만 제기,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연준의 3%더 낮아야 금리나 압박, 대러 제재 강화 거듭 시사. 근데 말로는 러시아 제재 한대지만은 이미 뉴스도 나왔지만은 말로는 러시아 제재한다는데 아닌 것 같다 하는 뉴스들이 나온 거 있죠.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패자가 돼서 안 된다는 논리는 이미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전국적으로 최종 중국이라는 공약 목표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약화시키면 안 된다. 중국이 세지기 때문에 이런 게 배경에 깔려 있는 거로 이해를 하면은 트럼프의 말이 이해가 말과 행동이 다른 것도 이해가 된다라고 했고 각국은 어떻게 할 거냐 그저 열심히 일하라 just keep working hard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아, 우리와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잘 해봅시다. 요렇게 트럼프는 얘기하고, 요 기자회견은 그 이번에 텍사스 홍수에 많은 그 젊은이들이 아주 그 폭우가 그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많은 인명 피해가 났는데, 역시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이 직접 가서 위로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거냐, 뭐 이런 등등 자관 미국 내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한 이상, 뭐 산불이면 산불, 뭐 홍수면 홍수, 여기 상대적으로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은 참 그 조상들이 에,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지하자원은 없지만은 자연 환경적으로 그래도 지금 날씨가 뜨거워져 가지고 제가 SF 소설까지 한여름밤에 나이트메어 악몽을 꾼 건지 아니면은 에, 혼몽을 꾼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카이 정권 교체 때마다 혼란, 한국 항공우주죠 민영화 거론 외 이현주 기자가 뉴시스에서 한 세 건 보도한 내용을 한 세 건 정도 간단히 제목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아, 이번 그 카이 블라인드 여론조사에서 직원들이 민영화에 55%까지 찬성한다는 거. 요것은 그 카이 사장하고 인터뷰한 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으로 다 옮긴다. 차 탈한국 대체 시급. 저도 여러 번 그 취급을 했습니다만은 정의선 회장의 말 그대로 우리는 공장만 지으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HMG, MA인가, 메가 플랜트 뭐 오브 아메리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제명한 정부는 사태를 좀 더 악화시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미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제스 인수, 네이버 쪽에서도 그 커넥티드 케어라는 용어로 쓰이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헬스에 대한 어떤 그 앱이나 이런 기능 등으로 어, 고령화 세대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합적으로 건강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건데 이 제스라는 데가 보니까 헬스케어 솔루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회사로 2016년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병원 그룹인 프로비던스 헬스 시스템에서 스핀오프하여 설립됐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 네이버에서 하겠다고 출품한 커넥티드 케어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네이버에서 이거는 출시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장 고령화 세대가 많아지면서 어쨌든 그 실버 케어, 헬스케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실버 케어 목적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잘 관리해서 이것이 또 하나의 그 실버 시장에 좀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서 그 이 아날로그적인 그 사후 뭐 이렇게 그 이 케어 관리보다는 이렇게 그 전사나 내지는 디지털로서 체크해 줄 수 있고 휴대폰에 앱 같은 게 깔려 가지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더 우위에 서려고 국내 업체에서도 이미 이게 경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SF 소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중 매국노보다는 친미 매국노가 훨 나을 것. 한여름밤의 꿈. 이 지도를 거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북에서 조선 임금이 머리를 북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을 보는 그런 거죠. 미국 알래스카하고 한반도 하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음. 예, 캐나다, 자, 그냥 읽겠습니다. 미 제국의 영토 확장 야망은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드는 것.
그 다음 수순은 알래스카를 넘어 캄차카 반도를 지나 연해주를 러시아로부터 매입한 후 미국과 러시아가 짝짝꿍이 많고 지금 군사비 나가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그 원래 그 동유럽 쪽이 근거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아쉽지 우리가 그 삭게 여기 캄차카 반도하고 여기 연해주 이렇게 해쇼. 그럼 블라디보스토크도 넘어가는 거네요. 그런데 거기까지 만족하겠냐? 종착지는 한반도일 것. 서부 개척 시대는 아직도 그래서 진행 중이다. 친미 매국노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자, 우리가 친일이라고 할 때 생략된 말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 이해하는 개념은 친일파 그러면은 친일 매국노가 돼 있죠. 그러면 현재 친중파는 그 생략된 말에 매국노가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하는데 그 친중 입장에서 친미파를 친미 매국노라고 불러도 좋다. 그렇게 되는데 친미 매국노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친중 매국노들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캐나다보다 먼저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겠다고 비트를 하라.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 그런 것 없다. 한일 합방 때 언제 백성들에게 물어는 보았느냐? 미국의 52번째 주가 되면 한반도는 자연스럽게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먼저 그렇게 하면은 미국이 언어도 틀리고 역사도 틀린 그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화민족인 한민족을 지배한다는 게 세계 여론도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고려 때 그, 국서를 서로 교환하는 부마국으로 돼서 나라를 지켰지만은 고려가 그때 그렇게 평화를 얻은 것은 쿠빌라이가 칸이 될 것이라는 것에 베팅을 한 거죠. 그 세자가. 그래서 그런 고려의 그 태자처럼 승자가 될 것이 확실한 USA에 서야 미래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여기 베링 협인가요? 여기 요거 넘어오는 협회니까 나중에 기술 발전해서 돈을 억수 들어가지고 그 철교를 만들어서 미국 본토서부터 캐나다까지 철길을 만들어가지고 한반도까지 연결되는 교역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한반도가 또 물류 거점 출발지 또 종착지로서 여기서 다시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한여름밤의 꿈인데 나이트메어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뉴시클로드와 미래 헤게몬이라고 목루 동심 파괴라는 김정민 박사 부부 방송 배틀 오브 레반토 해전부터 역사적으로 얘기해서 이 동서교육의 그 헤게모니를 잡으려는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레반토 해전에서 그 베네치아 상인들의 생선 수준을 이기지 못하고 오스만 제국이 그때 레반토 해전에서 그 패했습니다. 레반토라는 말은 또 지금 그 시리아 뭐 이런 쪽도 레반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지중해 패권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무역 항로가 매우 중요하다. 중앙아시아 과거 잘 살았다. 전통적인 부자 나라는 동유럽이었다. 못 살던 서유럽이 새로운 아메리카 대륙 항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미국 동부 부가 서부로 옮겨갔고 태평양 시대가 그 다음에 또 이어지죠. 그런데 그 태평양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해서 태평양으로만 나가는 거야 아니고 우리는 대륙으로도 또 나갈 거야. 라고 미국 코쟁이들이 아직 서부 개척 시대 그린트 이스트 우드라고 얘기를 해 줍시다.
해로나도 산초가 아니고 그렇게 지금 넘어오고 있는 중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대서양 무역 항로에서 미국이 태평양 진출을 한다. 그래서 태평양 시대가 돌아왔고 1차 세계대전 끝난 후 모든 무역 항로를 미국 중심으로 만들었다. 무역 패권 전쟁에 지면 설악해진다. 그 영국이 그렇게 진 거죠. 무역전 경쟁에서 이겼던 영국 소수의 육군의 다수의 해군을 유지하면 승리를 잡았다. 스페인이 그렇게 강했었는데도 섬나라기 때문에 육군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해군력에 경제력을 집중해서 세계 제패를 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레이트 게임을 통해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으려고 싸웠었다. 1차 대전 전까지. 2차 대전까지도 그것이 연결이 된 거고요. 미국 군인들은 본토를 지키기 쉽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미군 기지를 유지하며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여기에 중국이 중국 무역기를 만들기 위해 1대1로를 시작한 것이다. 해양 패권을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것도 해양 항로지만은 육지 대륙을 잇는 1대1로를 시진핑이 했던 거죠. 그것이 지금 지리멸멸하고 잘 안 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쿤밍 싱가포르 레일웨이라고 해서 여기가 쿤밍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국의 이 협궤라고 협궤가 아니고 광궤라고 그러죠. 그 철도 폭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습니다. 어떻게 1435mm, 1435mm. 몽골은 또 광폭이네요. 1520mm. 일본이 1067mm. 뭐 이렇게 좁아요. 러시아가 또 1500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이 베이징까지 해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것도 이렇게 지금 뭐 철길 이런 것도 이제 구상을 1대1로에 구상이 되어 있다는 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1대1로 지리멸멸, 중국의 부를 낭비한 결과 나오게 하는 전략. 미국 인도태평양 방어선, 중국의 대안은 육상 고속철도 인도태평양 무역항로를 대체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 중국이 하려 했던 1대1로가 현재 다 막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때 삭발했을 시진핑. 1대1로가 운행되지 못하고 돈만 들어가고 있다. 운행되지 못하면 유지비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간다. 현재의 중국 서부에서 유럽 동부로 갈 루트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자, 맞는 거 좋다고 치자. 그러나 유지관리 보수비 고정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기는 하다. 한계에 근데 도달했다. 중국이. 코로나가 결정타였다. 중국 인민을 더 짜부어야 돈 나올 곳이 이제는 없다. 시 때문에 대신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1대1로가 패배하면서 중국은 바닷길이 막혀있다. 철도가 좋은 것은 해상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미국이 대륙 철도 그 철광한 카넥이 있을 때 철강을 어떻게 해서 돈 버냐 할 때는 서부 개척을 위해서 그때 이제 마차 시대니까 그때는 칙칙폭폭으로 가더라도 그 대륙 횡단 철도를 미국인 필요했었는데 산업이 발전하면서는 왜 이 고속철로 안 할까 저도 매우 궁금했는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륙 횡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비행기로 옮기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뭐 승용차로 그냥 대부분 하고 그래서 또 그 미국 내수 경기가 또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김정민 운영하는 사람이 김정민 자기 스스로 몽골 박사인데 아이디어 새로운 철도를 만들자고 논문을 박사 논문으로 해서 채택이 됐답니다. 한반도 만주 몽골 카자흐스탄을 연결해서 카자흐스탄 다음에는 이제 뭐 유럽으로 나중에 연결하는 건 쉬우니까 쓸데없는 철도 만들어 중국이 독점하게 만들어 유지보수비 낭비하게 만드는 전략이다라고 속내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불량 채권을 주게 만들자 울란바토르 다이얼로그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10여 년 전에.
러시아 국방비 한국의 2.5배 현재. 그러나 땅 사이즈는 100배, 어떻게 100배 이상일지도 모르죠. 어떻게 국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양쪽에 그 가운데는 무주 그 허허 뭐 군사기지 뭐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에 러시아 동쪽과 서쪽에 그 군사비를 쓰게 돼 있는데 그 중간에 물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양쪽 끝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운송비가 너무 들어간다. 그래서 러시아는 방위비를 분산시키는. 그래서 그 아까 저도 그 한여름밤의 꿈에서 얘기했지만은 캐나다를 51번째 주 하자 그럴 때 러시아가 받아들 때는 야 우리가 옛날에 알래스카까지 팔아먹었는데 러시아 제국 때 얘네들이 이거 우리 이제 힘들면은 그, 그 연해주 쪽 좀 팔러 캄차카 반도 이런 거 그냥 자기네들이 사겠다고 할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하기 시작할 것 같다 말이죠. 그래서 지정학 역사도 잘 배워야 한다. 러시아군이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들어간다 해도 별 이득은 없을 거. 중간에 있는 키르기스탄에 미군 기지를 만들면 된다. 이런 게 패권 싸움이다. 러시아 엿먹이는 방법이다. 군대를 유지하는데 쓰게 만든다. 신무기 개발 못한다. 돈이 없어서. 상대방 국가의 국방비를 어떤 곳에 쓰게 만들 것이냐. 고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다. 현재는 그런 강력한 무기들을 개발하니까 드론 쪽으로 많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 서로 그 드론 공격으로 그 지금 드론 전쟁화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배하는 바닷길은 중국은 87%의 에너지를 수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태가 되면은 에너지길을 막을 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육지의 1대1로가 필요했던 거다. 이런 건데 1대1로도 지금 끊기고 있다. 이런 얘기죠. 태평양 전쟁 중 미국이 일본 석유를 끊어서 의사결정할 마지막 선택지는 질 거 뻔히 알면서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게 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일본이 그냥 진주만 폭격을 한 게 아니고 이제는 못 살겠다. 한번 붙어보자. 그 우리가 만약 지더라도 미국에 큰 타격을 주고서 일본 국민은 한 사람 모든 국민이 죽음을 불사하고 미국을 상대해서 싸우겠다. 라는 일본 대동아 공영권의 정신을 가지고 미국에 대항했는데 졌죠. 그것이 역사고 그것 때문에 한국이 해방이 됐고요. 그래서 내륙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중국이 했던 것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언제까지 사이가 좋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키신종이 얘기했지만은 러시아가 힘이 약해지면은 그 중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베리아를 중국이 치고 들어간다. 그러면 러시아가 동서가 갈라져 버린다 이게요. 그러면 동쪽이 이제 또 이제 그 중국하고의 그 전쟁터 그 권. 그러니까 이 지금 한반도도 그렇지만 향후는 북쪽으로 그 북극 그 패권, 북극 분야 그 영역의 싸움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장기적으로 만들었었고 저기 지금 이것도 유지보수위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는 얘기고요. 새로운 철도 국가를 경유하는 힘의 균형 전략을 박사 논문으로 썼다. 이게 녹색 철도가 그 러시아의 대륙 횡단 철도는 한반도 동부 동쪽 쪽으로 날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대부분 철도가 이제는 저기 그 휴전선까지 우리가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녹색 그 라인은 저도 그 얘기했지만은 이 서해안 지방 목포 이런 데를 통해서 인천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만주를 해서 몽골로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에서 지나면은 이제 이란까지, 밑으로는 이란까지 석유 운송 목토로 이렇게 한 거겠죠. 이권을 공유하게 한다. 서로 그 철도 여기 통과세들을 다 받게 해가지고 이권을 공유하는데 나중에 뒷구녕으로는 다른 속셈이 있는데 중국이 야망을 얻어가지고 이거를 지들이 산다 그러면 이제 그게 패권 유지하려다가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그 속내가 그렇다 이게요. 박사 논문이. 이 길을 지나가는 국가들은 부채 국가로 만든다. 일본이 러시아와 친해지는 것을 미국은 볼 수 없다. 중국하고의 외교는 미국이 하는 것이다라고 일본을 압박한 키신저. 과거 소련 연맹국이 중국과 친해지기 소련 해체. 일본도 보울경제 그때 붕괴가 됐고 이것이 언더월드의 전쟁이었던 거 아니냐. 지금은 미국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 러시아 제재 운운하지만 사실상 아니다 이거예요. 중국은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한다. 미일은 외형적으로 친하다. 그러나 속으로는 치열한 경쟁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과정은 천천히 가고 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 세일가스를 사와야 할 이유이다. 이거는 뭐 제가 그 피터 자이한 뭐 이런 등등 책을 읽어봤을 때 세일 혁명 그러면은 중동에서 가져오는 거 이건 누구 일반 우리나라 일반 기업들이 정부가 이런 전략하기 전에 미국 세일가스 기업들이 의사결정해서 이미 많이 사왔어요. 이와 같은 논문을 쓰려고 몽골까지 자기는 갔다. 몽골과 러시아 국경까지 답사했다. 잠자고 야영하면서 조사했다. 철로 놓을 수 있다. 국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철도가 깔리면 파이프라인도 만들 수 있다. 그래야 운송비가 싸진다. 이걸 하려면 남북교류, 남북통일 그리고 러시아와 친해야 한다. 반중 친미해도 된다. 만주는 중국 해체하면 해결이 되니까 만주는 무주공산의 여러 나라 이권 옛날에 그 북경의 55일에서처럼 서구 열강들이 땅 따먹기 하듯이 만주도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얘기죠. 단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러시아와 미국이 화해하도록 한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참 전략적인 것 같아요. 미국과 러시아가 친해지도록 우리가 매파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 제치고 거의 20년 된 아이디어다. 북한과 친해져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빅브라더의 생각에 거슬리지 않게 해야 한다. 국정원에도 여러 팀이 있는데 몽골에서 국정원 팀도 만나서 술도 했고 뭐 그런 개인적인 기사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원래 그 슬롯 회계 쪽으로 그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여기다가 좀 그래도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원가 회계는 진보고 슬롯 회계는 보수다. 근데 지금 슬롯 회계가 원가 회계가 현재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슬롯 회계는 새로운 거니까 진보 아니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분류가 안 될 것 같아요. 원가 회계는 제조 원가에 노인과 경비를 넣는다. 즉 노동가치서를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가 세력을 진보 세력으로 분류코자 한다. 그 진보 세력에 들어가려면 입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슬롯 회계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분류코자 한다. 제조 원가란 것이 없다. 슬롯 회계는 재료비에 아예 노인과 경비를 부과, 배부, 알로케이션 하지 않는다. 문제는 원가회가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산업화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굳혀졌다는 것이다. 그 사고방식으로 노임이 싼 중국과 손을 잡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고 견제하고 경쟁하고 있다. 관세로 방어하려 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 트럼프 아저씨한테 그거 이전에 밑바닥에 있는 게 그 원가회의가 잘못된 거라도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미국 내에서도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원가 세계 세력들이 얼마나 굳건한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과감히 원가 회계를 벌여야 한다. 그것 때문에 미국 제조업이 공동화된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 자본 글로벌 금융 자본들이 인건 비싼 중국으로 가. 이래서 이렇게 됐다 이게요. 그러면은 그 원가 회계 무시하고 한번 해보자.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자. 이제 다시 제조업을 부활시켜 경쟁력을 갖추려면 수로부대계로 재무장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하면 다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것이다. 그것이 보수 세력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길이다. 원가 회계를 없애지 않고서는 보수 세력이 안정화를 얻기는 어려울 거다. 한국은 미국의 프렌드 시어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차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 실적들을 조금씩 잠정 실적들이 공시되는데 대한항공이 상반기 실적을 보도를 했네요. 7조 9,418억, 1.2% 매출이 증가했고 전년보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11.7%가 감소했습니다. 신세계 매출액만 공시했는데 2.2%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광주 신세계는 3% 매출액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매출액 대 서울 매출액의 비율을 보면은 광주 매출액이 서울의 9.3%,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경제 규모가 서울이 그렇게 큰데도 광주가 9.3%면 그렇게 낮은 퍼센트 같지도 않아요. 전년도 8.9%에서 0.5%가 전라도 광주 쪽이 매출 약진을 했네요. 3%.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좀 의미가 있는 어떤 개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